안녕하십니까. 솔비트코인의 KJ 인사드립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외에도 세상에는 너무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프로젝트들 중에서 단순한 확장이나 서비스 추가가 아닌 글로벌 금융 인프라 자체를 겨냥하며 리플처럼 조 단위의 돈을 실제로 투입해 기업을 인수하는 블록체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리플은 위태로운 회사들을 사지 않았습니다. 탄탄하고 앞으로 더 성장할 회사들을 인수해 왔습니다. 블록체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행보가 가능했을까요? 리플은 탄생 이후 지금까지 1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하며 압도적인 자금력과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습니다. 오늘은 리플이 인수한 기업들 중 거래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두 곳과 향후 전략적 가치가 가장 큰 한 곳을 골라 그 특징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며 XRP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리플 프라임으로 리브랜딩 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히든로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히든로드는 블랙록,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300개 이상의 최상위 글로벌 금융기관을 고객으로 둔 초대형 프라임 브로커입니다. 연간 처리 거래 규모는 4천조 원이 넘습니다. 히든로드, 뜻 그대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눈에 띄지 않게 거액을 오가게 하던 감춰진 통로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은밀한 통로가 반드시 필요했던 걸까요? 예를 들면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상품 운영을 위해 한 번에 수백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아야 할 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공개 거래소에 그대로 주문을 던지는 순간 가격이 10에서 20%는 순식간에 폭등하거나 폭락합니다. 기관에게 이런 움직임은 손실을 떠나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티나지 않게 조용히 거래를 끝내줄 히든로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은행을 통한 장외 거래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블랙록은 직접 어느 거래소에서 살지, 어느 계좌에서 출금할지, 유동성이 어디가 깊은지, 스프레드가 어느 순간 얇은지, 기술적 리스크가 없는지까지 모두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건 블랙록 같은 기관 입장에서도 시간, 리스크, 비용의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히든로드한테 100억 달러치 비트코인 매입해줘. 그러면 히든로드는 즉시 블랙록이 보유한 모든 계좌, 비트코인이 거래 가능한 전 세계 모든 거래소, OTC 데스크, 각 지역 규제 환경, 각 시점의 스프레드, 슬리피지 유동성, 이 모든 걸 한 번에 스캔합니다. 그런 후 최적의 경로로 자동 체결합니다. 블랙록은 어떤 거래소를 통했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렸는지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블랙록과 히든로드 담당자들은 프론트엔드 영역인 컴퓨터 앞에 앉아 몇 번의 클릭과 엔터만 누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백엔드 네트워크가 서로의 계정을 연결해 정산을 끝내줍니다. 그리고 지금 히든로드와 금융기관들은 이미 백엔드 시스템의 블록체인을 적용해 실시간 정산을 구현해낸 상태입니다. 현재 이 거대한 백엔드 영역은 각 금융기관이 직접 만든 자체 스테이블 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리플이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월스트리트의 숨통을 쥐고 있는 이 백엔드 구조 자체를 XRP와 RLUSD로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든로드에는 300개가 넘는 기관 고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달러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까지 전 세계 40개가 넘는 국가의 기관들이고 총 28종류 이상의 법정화폐와 10개가 넘는 스테이블 코인을 동시에 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화폐들이 뒤엉켜 돌아가는 환경에서 기존 브릿지 자산보다 XRP가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히든로드는 리플에게 절대 팔리지 않았을 겁니다. 연간 4천조 원의 시장 백엔드에 리플은 한 손엔 XRP를, 한 손엔 RLUSD를 들고 입성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 1조 4,5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G트레저리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나이키 같은 전 세계 최상위 기업들을 고객으로 둔 곳입니다. 이 회사가 처리하는 규모는 연간 12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 기업들이라면 은행들에게 VVIP 대접을 충분히 받을 텐데 왜 굳이 G트레저리가 필요했을까요? 은행은 돈을 보관하고 대출만 해줄 뿐 환율과 이자 리스크 관리는 전혀 못 해줍니다.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의 수백 개 은행 계좌에서 수십 가지 화폐가 수시로 드나드는데 관리를 안 해주면 현금 흐름이 꼬이면서 하루에 수백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 일본, 인도, 유럽 창고에 동시에 3조 원을 즉시 결제해야 할 때 각 나라 은행마다 환율이 다르고 은행마다 영업시간이 다릅니다. 이걸 아마존이 직접 일일이 맞추려 들면 하루만 늦어도 300억 원 정도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수십 개국 광고주들에게 매달 2조 5천억 원을 정산할 때 세금, 은행 수수료, 환율 변동을 수작업으로 맞추면 한 달에 몇백억 원이 그냥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트레저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한 화면에 묶어주고 AI로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리스크 조정하는 걸 세상에서 가장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전 세계 수백 개 은행, 수십 가지 통화들이 짧은 순간 수백억씩 드나드는 계좌들을 하나의 화면으로 묶으려면 거래의 뒷단, 즉 백엔드에서 초정밀한 실시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리플은 이 거대한 뒷단, 즉 백엔드를 XRP와 RLUSD로 물들이기 위해 인수한 것입니다. 메타코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방향이 똑똑히 잡혀 있었습니다. 기관들을 위한 블록체인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인프라를 우리가 만든다는 확신이 있었죠. 메타코가 설립 초기부터 내세운 비전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규제 걱정 없이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된 전통 자산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들겠다. 사실 은행들은 코인을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내부에서는 이미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토큰화된 채권과 예금, 그리고 기관 전용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 모든 걸 각자 내부 금고에서 이미 굴리고 있었습니다. 메타코의 고객 명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JP모건을 포함해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독일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은행들이 전부 메타코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은행들은 디지털 자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대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행들은 왜 직접 금고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우선 현행법상 은행이 디지털 자산의 프라이빗 키를 직접 들고 관리하는 순간 커스터디 업체로 분류되어 버립니다. 은행 면허랑 충돌을 피할 수가 없죠. 거기에 기술적 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JP모건이 비트코인 몇만 개, XRP 몇십억 개, 토큰화된 국채 몇 조 달러를 스스로 보관하다 키 하나만 잃어버려도 수조 원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규제는 매일 바뀌다시피 하고 해킹 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메타코는 이런 리스크를 대신 떠안고 기술, 규제, 보안 업데이트를 은행 대신 처리해주는 일종의 규제 보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이런 메타코를 왜 인수했을까요? 금고에 보관된 디지털 토큰화 자산들은 결국 블록체인을 통해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동하는 순간 그 자산은 연결망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리플은 바로 그 연결망, 그 백엔드의 심장을 XRP와 RLUSD로 바꾸려는 겁니다. 메타코와 연결된 모든 자산들이 이동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지나가게 될 것은 XRP와 RLUSD인 것입니다. 리플이 왜 메타코를 인수했는지 이제는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가 열리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산업이 커지는 만큼 선택받는 블록체인 숫자도 같이 늘어날까요? 대부분이 ISO 20022 호환 코인들 중 국제 송금은 XRP, 개인 송금은 스텔라, 무역, 물류는 XDC, 기업용 결제, 데이터 처리는 헤데라 라고 말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ILP는 특정 체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ILP는 개인 송금이라고 스텔라 커넥터를 선택하지 않고 무역 거래라고 XDC 커넥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ILP 라우팅은 어떤 분야의 거래든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많은 커넥터가 연결된 최적화된 블록체인 한 곳만을 선택합니다. 리플은 이미 300개 이상의 유동성 파트너들을 확보했습니다.
이 파트너사들이 리플넷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ILP의 XRP 레저 커넥터들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00개의 파트너사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스텔라와 XDC는 과연 몇 개의 커넥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늘 소수가 독식하는 구조로 흘러왔고 그 질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본이 가장 많고 힘 있는 자들과 손을 맞잡은 곳이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리플은 20년도 안 된 신생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히든로드, 지트레저리, 메타코 같은 기관 인프라의 심장부 기업들을 6조 원이 넘는 돈으로 쓸어 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인수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다루는 자산, 결제, 운영 규모는 단순 합산조차 불가능할 만큼 거대합니다. 이 모든 자금의 흐름을 위해서는 절대적 연료가 필요한데 XRP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일 것입니다. 과연 이런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게 리플이라는 한 회사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일까요? 혹시 월스트리트와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한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블록체인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탈중앙화 정체성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했지만 현실을 보면 결국 거대한 제도권의 선택받는 코인일수록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실마리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승자가 되려면 결국 돈과 능력을 갖춘 쪽으로 줄을 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리플이 결국 세력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될 거라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XRP에 줄 섰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